지금 카카오 네이버 가는 기간 동안 주가가 아니 돈도 잘 버는데 철저히 눌려있는 기업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기업이면 전 주저없이 선택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미리 사야. 왜냐면 이런 기업들이 예고하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네. 어느 날 갑자기 올라가요. 솔직히 요즘에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섹터는 Round 1, fight.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부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주가가 이렇게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대체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오늘 좀 더 그 얘기를 여쭤볼까 하는데요. 1월 6일에 처음으로 3,000 넘으니까 야, 투자해볼까 말까? 네. 너무 고점 아닌가? 또 그러다가 갑자기 3,100 넘고 3,200 넘고 이제 드디어 3,300까지 넘으니까 이제 투자 전략이 좀 달라져야 되는 건지 어떻게 코스피 시장을 접근해야 되는 건지 더욱더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네.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때와 지금 지수 레벨은 비슷한데 네. 분위기는 너무 다르잖아요, 사실 그때하고. 근데 그때 개인 투자분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 그때 처음 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준비가 안 돼 있던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삼성전자가 96,000원까지 갔다가 아직도 지금 회복이 안 되고 있는데 개인 투자분들이 굉장히 그때 너무 공격적으로 달라붙으셨죠. 네. 근데 준비가 많이 안 되셨어요. 그러니까 증시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향후에 삼성전자에 대한 밸류라든가 이런 걸 고민 안 하시고 일단 이제 당시 분위기 뭐였냐면 내가 예금보다는 주식이라도 무조건 하나라도 뭘 갖고 있어야 되겠다. 네. 약간 이 대체제 성격으로 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비싸고 안 싸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뭐라도 나는 한 주라도 사야 되겠다. 근데 누구나 권유하는 게 삼성전자잖아요. 네, 삼성전자 망하진 않는다. 네. 약간 이제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막 사셨던 거죠. 삼성전자 위주로, 큰 기업들 위주로. 그때 현대차도 있었고, 당연히 카카오 네이버도 있었지만,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결국에 이제 주식의 이제 쓴맛을 한번 보셨던 거고, 이제 3,300까지 지금 온 상황에서는 지금은 좀 아마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셨을 것 같아요. 아, 주식 투자 이렇게 만만치가 않구나. 예, 무턱대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최대한 주가가 좀 저렴할 때 사야 되겠구나. 이걸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무슨 현상이 발생했냐면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되게 스마트해졌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이제 좋은 박종훈의 경제한방 같은 이제 유튜브 채널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요. 이런 걸 통해서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이제 예전처럼 흥분을 안 하시더라고요. 막 올라갈 때 추격 매수 잘 안 하시고 실제 2월, 3월, 4월, 5월 보면 개인 투자분들이요. 증시가 오르는 날은 잘 안 사요. 네. 오르는 날 오히려 외국인 기관이 사기 시작하고 빠지는 날은요. 그러니까 증시가 폭격을 맞는데 그냥 2조로 사는 거예요. 2조, 3조 막 쓸어 담고 오르는 날은 아니나 다를까 팔아버려요. 네. 그러니까 되게 달라지셨더라고요. 1월 달에는 장이 오르건 내리건 상관없이 그냥 일변도했어요. 네. 그렇게 하셨는데 어쨌든 2월, 3월, 5월, 6월 달에는 역시 좀 달라진 게 좀 올라갈 때도 일부 사셨지만 근데 6월도 다르지 않은 게 6월 달에 그 3,300선을 처음 넘은 날 있잖아요. 네. 그날 개인들이 8,000억을 팔아버렸어요. 올라가니까. 어. 근데 빠지는 날은요. 한 5, 6천원씩 그냥 바로 담아버려요. 네. 그러니까 개인 투자분들이 좋은 기업을 이제는 좀 기다리면서 살 줄 아는 그런 좀 여유도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하고 좀 많은 것들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증시가 그만큼 단단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든지 이렇게 흥분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1월의 흥분이 지금은 전혀 없어요. 굉장히 차분한 상태로 사시고 있고 그 다음에 업종도요. 되게 고루고루 매수하시더라고요. 네. 최근 한 달간 제가 산 거 데이터 보니까 여전히 삼성전자가 제일 많긴 많아요. 근데 제일 특이한 건 2등이 카카오더라고요. 네. 근데 카카오가 주가가 날라갔어요. 개인들이 그렇죠. 이끌었어요. 네. 근데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하죠. 카카오를 개인이 살렸는데 주가가 급등한다? 이거 예전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개인이 올려서 그 주가를 만들어 놨어요. 외국인 기관을 팔아버리고. 그렇죠. 근데도 아직도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들의 이 성향 자체도 그냥 이거 좋아지겠지 저거 좋아지겠가 아니라 철저하게 분석을 또 하시는 분들이 골고루 이렇게 분산. 카카오뿐만 아니라 자동차도 사놓고 일부 바이오도 사놓고 또 많이 빠진 것들도 많이 또 대표적인 게 고배당주 중에 KTNG 아시죠? 네. 그거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 막 사놓으시더라고요. 아니면 배당 받지 뭐. 그래서 그런 식으로의 어떤 좀 접근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서 확실히 투자 문화가 올해 1월하고 현재 6월에는 지금 너무나 좀 달라졌다. 그리고 저는 지금의 개인 투자분들 이런 성향은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올해 투자는 되게 난이도가 높잖아요. 네.
작년처럼 한두 섹터를 사가지고 가는 장이 아니라 돌고 돌잖아요. 뭐 네. BBIG도 갔다가 2, 3, 4월에 뭐 철강, 조선, 건설, 화학 갔다가 지금 또 5월에는 소비재 기업 한번 갔다가 6월에 다시 원상복귀 카카오, 네이버 가고 7월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또 돌고 돌 가능성이 있거든요. 정말 빠르게 돌고 도는 네, 것같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빨랐던 예.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결국 개인 투자분들은 적절히 지금 분산을 잘 해놓으셨어요. 네. 근데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 하반기도 이럴 가능성이 높거든요. 한두 섹터가 뭐 주도해서 급등하는 것보다는 계속 순환매가 돌 것 같아요. 네. 이런 사이클이 이어지는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과 같이 여러분들이 아 나는 반도체만 집중해야지 바이오만 집중해 이게 아니라 골고루 분산을 좀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성장주에서도 좀 뭐 네이버도 좀 일부 사놓고 성장주 내에서 제조업체 뭐 현대차, 삼성도 일부 사놓고 네. 가치주에서도 조선, 건설, 철강은 좀 골고루 담아놓고 소비재 기업 중에서는 물론 아직 여행 가기 힘드니까 국내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뭐 네. 화장품이나 아니면 면세점도 시내 면세점 사람 많으니까 백화점이나 이렇게 고르게 좀 분산하고 아까 뭐 KTNG 말씀드렸지만 연말 배당이니까 미리 준비해 볼까 이런 배당주도 일부 편입해 놓으면서 고르게 좀 포트를 분산해 놓으시면 네. 지금 3,300포인트라는 지수 레벨 좀 부담은 있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어떤 시장을 저는 이겨낼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제일 위험한 거는 어쨌든 시장 무조건 간다. 무조건 하락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풀로 그냥 위로 베팅을 하셔가지고 그냥 한두 업종에 집중하시거나 아니면 여전히 곧버스 많이 사시잖아요. 네. 그래서 곧버스에 집중하셔가지고 이거 지금 비싸 3,300인데 무슨 시장이 상승이야 이래가지고 그냥 하락에 극단적으로 베팅하시는 아니면 공매도를 많이 쳐놓으신다거나 그런 포지션은 정말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계속 천천히 간다고 보거든요. 네. 삼성전자가 움직이면 급등해요 지수가.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순환하면서 천천히 가니까 여러분들이 좀 계속 좀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상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좀 그게 가장 좀 좋은 정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염승환 부장님 처음 모셨을 때부터 계속 많이 듣던 말, 염승환 부장님께서 해주셨던 말 중에 하나가 3,000이 넘었을 때도 아직 싼 주식이 네. 많다. 그리고 또 실제로 그렇게 추천하셨던 종목 중에서 네. 오른 종목도 굉장히 네. 많고요. 지금 3,300을 넘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싼 주식이 남아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 조금 이제 싼 주식은 좀 우리 시장에서 이제 좀 찾아보기 힘든 건가요? 아니 많아요. 아직도 여전히.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만 네. 그렇게 보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우리가 카카오나 네이버만 보면 저거 살 걸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잖아요. 당연히 누구나 마음속에 그러니까 딱 그래프를 볼 때요 빨간색만 보게 돼요 사람들 네, 심리가. 그렇죠. 이 파란색은 자꾸 팔아버리고 싶고 그렇지만 지금 카카오 네이버 가는 기간 동안 주가가 돈도 잘 버는데 철저히 눌려있는 기업들이 너무 많은데 특히 이제 보면 아까 제가 KTNG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류의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PER이 10배가 안 되는데 돈을 벌잖아요. 네. 번데 저평가인데 배당 수익률이 4에서 5% 나오는 기업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게 보험회사들 있죠. 네. 보험회사들 돈 잘 벌잖아요. 네. 전 깜짝 놀랐던 게 2년 연속 이익이 증가한 섹터예요. 근데 억울할 것 같아요. 아니 인정을 안 해줘요. 지금 섹터로 보면은 아니 보험회사 투자하신 주주분들 진짜 답답하실 것 같아요. 아니 돈이 이렇게 잘 버는데 왜 이렇게 못 가나. 배당도 많이 줘요. DB손해보험 같은 거는 뭐 4% 이상 줄 정도로 PER은 10배도 당연히 안 되고 5, 6배인데 물론 이제 이게 카카오가 이제 손해보험 사업까지 한다고 하니까 네. 그게 무서우니까 이제 할인 받을 수도 있지만 아직은 뭐 손해보험 한다고 해서 그게 당장 카카오가 모든 걸 장악하는 건 아닌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이 약간 피해를 받는 업종들이 의외로 좀 소외를 받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좋게 보는 섹터 중에 하나가 카드. 우리나라 뭐 카드 하면 사실 삼성카드밖에 없긴 하지만 이제 우리 밖에 나가서 돈 쓰잖아요. 네. 카드 결제할 거 아니에요. 네. 밖에서. 예, 그럼 삼성카드 매출이 늘거든요. 근데 제가 봤더니만 배당도 잘 넣어요. 배당도 한 4에서 5% 주더라고요. 이익도 증가해요. 근데 주가 안 갑니다. 네. 인정을 안 해요. 카드회사 저거 뭐하러 사냐. 네. 약간 이런 인식들. 그러니까 찾아보시면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보면 뭐 신탁회사들 있잖아요. 부동산 좋잖아요. 그 기업들도 배당 한 5% 주거든요. PER 뭐 5, 6배밖에 안 돼요. 안 갑니다. 주가가. 그러니까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왜 이렇게 소외를 받을까. 이거 일례로 예를 든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녹색 창에 딱 검색하시면 배당 수익률이 딱 나와요. 순위대로. 그것만 보시고 단 거기 있는 걸 다 하라는 게 아니라 PER도 옆에 나와 있으니까 PER 10배 이하인데 배당 수익률이 작년 배당금 기준이에요. 근데
작년 배당금 기준으로 현재 배당 수익률 4% 이상인데 기업명 보면 알잖아요. 뭐 하는 회사인지. 근데 한번 보세요. 올해 실적이 나쁘지 않은 기업들. 근데 업황을 봤더니 하반기에도 나쁘지 않다. 그런 기업이면 전 주저없이 선택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너무 올라가고 우리가 뻔히 아는 것만 집중할 게 아니라 일정 부분 그런 주도주 내가 몇 년간 구조적으로 가져갈 것도 당연히 포트에 담아놔야 되겠지만 일정 부분은 시장에서 진짜 철저히 소외된 기업들도 안 가더라도요. 담아놓으시면 저는 그게 언젠가 여러분들의 계좌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분을 좋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지만 가을인지 연말일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런 한 번의 타이밍이 온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걸 미리 사야 저는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런 기업들이 예고하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네. 어느 날 갑자기 올라가요. 뭔가 이벤트가 발생할 때. 네. 근데 그런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주가가 하루에 막 7%, 8% 가요. 그럼 이미 이제 그거는 놓쳐버리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의 기업들이 아직도 뭐 굳이 업종을 따지기보다는 개별 기업들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저는 지금 한번 골라본다면 어쨌든 좀 고배당주. 예. 근데 그 중에 저는 솔직히 요즘에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섹터는 어쨌든 보험입니다. 손해보험. 네. 손해보험 아무도 관심 없고 네. 주가도 싼 것 같아서 네.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거꾸로 지금 현재 네. 고평가를 받는 기업들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언택트주는 이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좀 잦아들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좀 떨어지고 네. 그다음에 금리가 좀 올라가니까 이제 성장주도 좀 이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갔었는데 네. 뭐 그것과는 다르게 카카오나 이런 데서는 완전히 성장이 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이라도 이런 어떤 성장주나 이런 언택트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지 이제 좀 늦은 건지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 성장주들도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성장주 중에서 인터넷 플랫폼이 압도적으로 너무 강했는데 지금 타이밍에 들어가는 건 저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비싼 건 사실이에요. 이거는 뭐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 카카오가 뭐 한때 뭐 PER이 뭐 100배 넘었다는 얘기도 나왔잖아요. 근데 좀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으로 측정하기가 힘들 정도로 주가가 좀 너무 오버슈팅을 한 감도 분명히 있어요. 네. 그리고 하반기에 카카오뱅크나 아니면 카카오페이 같은 기업들의 상장 이슈도 있다 보니까 상장을 하면 기업 가치가 또 올라가잖아요. 그 전까지는. 그렇죠. 물론 이제 주의하실 거는 카카오 자회사들이 상장을 하나씩 하는 순간 카카오의 지분 가치가 희석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상장하고 나서는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보통 상장 전에는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붙으면서 주가 올라갔는데 항상 그렇지만 너무 비싸면 나중에 부러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의 눈높이가 너무 높아지면 그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뭔가 모멘텀이 끊임없이 나와줘야 돼요. 테슬라가 지금 못 가는 이유도 그런 것 때문이라 보거든요. 네. 테슬라 나쁘게 보신 분이 솔직히 누가 있겠어요. 성장의 혁신의 아이콘인데 네. 다만 사람들의 이제 눈높이가 테슬라면 너무 높아요. 기대치가. 근데 거기에 못 미치는 뭐 그 일론 머스크의 좀 안 좋은 발언이라든가 그잖아요. 기행. 예, 그럼 또 최근에 리콜 이슈도 갑자기 나오고 주가가 비쌀수록 조그마한 악재의 주가가 엄청 휘둘립니다. 아, 예, 바닥에 있을 때는 좀 악재 나와도 그냥 관대해요. 사람들이 그냥 그러려니 하거든요. 네. 비싸면 용납을 안 해요. 조그마한 어떤 악재에도 네.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인터넷 플랫폼 저도 정말 뭐 4년, 5년 후를 본다면 여전히 뭐 좋죠. 좋은데 네. 지금 사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 인터넷 플랫폼. 네. 근데 나중에 이 기업들이 또 어느 정도 충분히 조정을 받으면 뭐 당연히 담아야 되겠죠. 뭐 네이버나 네. 카카오도 너무 성장하는 기업들이니까. 근데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는 저는 좀 일단 가격 매력은 떨어졌기 때문에 관망하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반대로 성장주 중에서는 저는 좀 못 간 기업들이 좀 최근에 있잖아요. 근데 네. 저는 왜 성장주를 그래도 저는 7월까지는 성장주가 유리하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미국이 테이퍼링을 언급을 해도 8월 말에 있을 잭슨홀 미팅이 좀 유력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네. 7월 FMC에서 언급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봤을 때는 약간 정책 공백 상태에서 당장 테이퍼링은 안 하니까 금리가 지금 안정화되고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연준 의원들의 얘기대로 지금 사실 물가가 안정감을 찾을지는 아직 모르지만 지금 미국 물가에서 제일 영향을 주는 게 두 가지거든요. 미국의 주택 가격하고 네. 그다음 뭐가 있냐면은 그 중고차 가격 있죠. 네. 이게 영향을 많이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둘 다 좀 꺾일 기미가 조금씩 보이는 게 주택 가격 지수는 지금 최근에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좀 올라갔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주택 수요가 조금 둔화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2사 시즌이 좀 끝났대요. 네. 예, 미국도. 네. 근데 보통 이제 2사 시즌에 막 이렇게 사니까 구매를 하니까 그렇죠. 가격이 올라가는데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미국의 주택 가격이 좀 진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다 두 번째가 최근에 일본의 르네사스라는 세계 최대 반도체 설계 회사가 있거든요. 그 회사가 이제 MCU라는 그 자동차용 반도체를 그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이제 설계를 하는데 그 회사가 이제 100% 공장 가동됐다. 네. 이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건 뭐죠? 반도체 공급이 정상화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반도체 공급이 정상되면 신차가 본격적으로 더 나오겠죠. 네. 그러면은 중고차를 선택하던 사람들이 다시 신차 쪽으로 좀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중고차 가격이 천정부지로 시소하는데 약간 꺾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두 가지 인플레가 약간 꺾여버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연준이 얘기한 대로 인플레는 일시적이다. 이 얘기가 맞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금리는 계속 안정화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테이퍼링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본다면 성장주한테 분명히 유리한 환경이죠. 금리가 튀는 환경이 아니니까. 네. 그러면은 7월까지도 저는 성장주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다만 그 성장주 내에서 이제 6월에 급등한 성장주가 아니라 못 오른 성장주가 있잖아요. 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반도체하고 바이오예요. 아, 네. 반도체 철저히 못 갔잖아요. 특히 비메모리. 네. 비메모리는 우리가 기대하잖아요. 사이클을 타는 게 아니니까. 네.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SK하이닉스는 좀 메모리가 너무 강하니까 삼성전자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왜냐면 그래도 삼성전자 비메모리 비중이 높으니까. 그리고 소부장 기업들 중에서도 좀 비메모리 쪽을 한번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바이오 쪽도 철저하게 뭐 바이오가 너무 어려운 섹터지만 그렇죠. 바이오 기업들 지금 7개월 동안 주가가 못 갔더라고요. 네. 지금 이게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이오 중에서 바이오를 직접 기업 투자하지 마시고 바이오에선 제일 좋은 게 그 ETF 있잖아요. 네. 바이오 ETF 우리나라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리스크가 분산돼요. 네. 그래서 가격적인 면에서도 바이오도 한번 올라갈 수 있으니까 차라리 성장주를 좀 보신다면 그런 쪽. 그리고 또 못 오른 섹터가 그 약간 친환경 섹터. 네. 그러니까 이 기업들은 분명히 숫자는 지금 당장 나오는 섹터들은 아니에요. 네.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7월달에 순환매 관점에서 한 번은 올라갈 수 있다. 성장주가. 왜냐하면 성장주가 유리한 환경에서 어쨌든 계속 인터넷만 갈 수가 없거든요. 네.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게 역시 게임주도. 네. 예, 공통적으로 숫자보다는 스토리로 가는 기업들인데 이 기업들이 한 번은 좀 움직이는 타이밍이 올 수는 있다. 7월에. 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대로 7월까지는 그렇게 된다고 보고 네. 8월이나 뭐 하여튼 뭐 늦어도 9월에는 테이퍼링을 예고를 할 텐데 네.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어떤 성장주 쪽에서 경기 순환주 쪽으로 옮겨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뒤에 전략까지 좀 고민한다면 어떻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셔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되게 다변화시켜야 된다고 자꾸 말씀드리는 게 네. 올해도 보셨잖아요. 저도 이제 방송에서 뭐 항상 얘기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3월, 4월에는 좀 소비재 하자고 말씀 많이 드렸어요. 네. 미리. 근데 그때 안 갔어요. 너무 답답했는데 네. 그 2달 참으신 분들이 5월에 웃으셨고 네, 맞습니다. 5월에 소비재 갈 때는 또 뭐가 빠졌냐면 막 성장주 급나가고 또 그때 또 경기 민감주가 그때부터 또 빠지더라고요. 포스코 빠지고 한국조선해양 빠지고 지금 민감주들이 지금 또 시장에서 인정을 또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장주가 7월까지는 좀 좋겠지만 성장주들 중에 못 오른 것도 좀 일단 당연히 좀 편입을 하시되 방금 이제 기자님 말씀대로 8월, 9월을 대비한다면 네. 사실 민감주도 미리 지금부터 담아놔야 돼요. 네. 예, 왜냐면 지금 싼 가격이니까. 어. 특히 제가 민감주에서 좋게 보는 거는 저는 건설, 네. 철강, 조선 세 개거든요. 네. 왜냐하면 철강은 어차피 중국에서 분명히 하반기에 감산할 거란 말이에요. 네. 본격적으로 감산 안 했는데 분명히 중국 정부가 얘기를 했어요. 수출까지 하지 말라고 규제까지 얘기했으니까. 네. 왜냐면 내년에 또 동계올림픽까지 열리니까 철강 공장 너무 가동하면 공해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철강은 분명히 하반기에 한 번은 감산한다. 네. 근데 지금 포스코가 어쨌든 최근에 급락했어요. 좋은 가격인 것 같고 조선주야 올해 숫자는 보지 마세요. 어차피 조선주는 수주하고 나서 1년 후에 숫자가 찍히니까 올해 수주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럼 수주를 보시면 되는데 지난주에도 그러니까 6월 그 거의 마지막 주 다가와서도 수주가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네. 우리나라
그 특히 친환경 선박 이런 쪽으로 수주가 많이 늘어나는데 주가는 많이 부러져 버렸어요. 특히 한국조선해양에 좀 주목하시면 좋은 게 현대중공업을 IPO한대요, 자회사. 아, 네. 그러면 이제 또 지분가치 희석되잖아요. 그래서 주가 빠져버렸더라고요. 근데 그거 반영해도 되게 싼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조선해양은 밑에 뭘 갖고 있냐면요,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대우조선. 네. 우리나라 그 웬만한 조선사를 다 거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사실 이거 하나만 사면 되거든요. 그래서 IPO 이슈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조선중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건설업종은 어차피 이제 7월부터 대선 후보들이 이제 열심히 이제 뛸치기해요. 그럼 그렇죠. 분명히 부동산 정책이 안 나올 리가 없습니다. 내년 선거 전까지는 정책은 계속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집값 안정화 시키는 게 목표잖아요. 네. 이건 여야가 따로 없다고 저는 봐요. 그렇다면 공급 정책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건설주, 근데 건설주도 최근에 소강 상태. 네. 주가 재미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건설주, 근데 건설주 내에서도 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체 개발하는 회사들 있죠. 자기 땅 가지고 하는 회사들 네, 있죠. 네. 그런 회사들을 주목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재건축이나 정비 사업을 많이 수주했던 건설사들이 상반기에 되게 좋았어요. 네. 근데 자체 사업하는 회사들 주가 좀 부진했거든요. 네. 그래서 자체적으로 사업하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건설주도 한번 담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 민감주, 이제 성장주 가니까 경기 민감주 하지 말자, 이게 아니라 올해는 계속 돌고 돌아요. 네. 그래서 그런 쪽,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어주에서도 보험주는 좀 다크호스로, 네. 네, 좀 진짜 보험 성격으로. 그러니까 보험주지만 안 되면 네. 배당 받으면 돼요. 네. 잃을 건 없는 자리니까. 네. 보험하고 아까 그 카드사 네. 이렇게 좀 되게 좀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시장 성격이 좀 이렇게 여러 섹터를 좀 골고루 네. 분산해서 쌀 때 네. 이렇게 좀 깔아놓자. 예.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워낙 이 순환매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어느 종목이 튀어오를지 지금 잘 모르는 상태라 분산 투자하는 것까지는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한 네. 것 같은데요. 혹시 또 이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비중을 축소하거나 좀 주의해야 될 종목이나 하반기에 좀 덜고 가야 될 종목도 또 혹시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솔직히 그냥 이거는 카카오 주주님들한테 너무 죄송한데 카카오는 좀 개인적으로는 지금 좀 줄이는 게 맞지 않나. 네. 비중을 좀 조금 이제 약간 오버스팅한 감이 있어가지고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부에서도 크래프톤 아시죠? 네. 크래프톤 공모가에 논란이 많더라고요. 엄청 그래가지고 공모주 청약이 연기됐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모가 낮추라는 얘기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희망 공모 밴드가 있잖아요. 근데 카카오가 지금 카카오뱅크도 막 장외에서 막 40조 얘기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은행 다 합친 거랑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과열이거든요. 솔직히 네. 누가 보더라도. 그래서 카카오가 그런 이제 후광 효과로 주가 많이 올라왔지만 분명히 우리가 너무 과하면 부러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카카오 저도 장기적으로 좋아하지만 너무 좀 올라갔다는 측면에선 조금 그 하반기에는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주사가 상장하면 네. 자회사가 상장하면 같이 떨어지는 건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할인 들어가니까. 네. 그런 면에서 좀 보시면 좋겠고, 차라리 그래서 저는 좀 네이버가 더 낫지 않나. 네이버가 사실 내년도가 좋아지는 기업이고 네. 그 자회사 상장 이슈가 없더라고요, 이 기업은. 네. 그래서 차라리 인터넷 쪽으로 한다면 그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소비재 기업도 선별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마스크 벗으니까 무조건 간다가 아니라 실제 현금 흐름에 문제 없는 거. 왜냐? 마스크 안 벗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델타 변이 바이러스 네, 이렇게 네, 되는데 네, 예. 네. 여행 못 갈 수도 있고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행주라고 쳐볼게요. 여행주가 많잖아요. 네. 모두 투어가 구조조정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하나 투어는 이미 했고 네. 근데 제가 재무 구조를 봤더니 하나 투어 모두 투어 다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요. 네. 한 최소 200% 이상 되더라고요. 근데 참 좋은 여행 아시죠? 네. 참 좋은 여행은 부채 비율이 3%인가 4%밖에 안 돼요. 그렇게 낮은 부채가 없어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이 기업은 뭐냐? 여행을 올해 말에 안 가도 버틸 수는 있어요. 네. 설사. 체력은 현금이 많아요. 그러니까 항공주도 똑같아요. 네. 대한항공은 그래도 버틸 체력이 있는데 네. 저가항공사 중에 일부 제주항공은 자본 잠식 얘기가 있더라고요. 완전 네. 자본 잠식은 아니고 일부. 네. 그러면은 또 유상증자가 또 할 수도 있잖아요. 뭐 네. 경영진의 전략에 따라서는 네. 현금을 채워야 되니까 이제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나서 수혜를 받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조금 지금 조심하자. 네. 오히려. 왜냐면 근데 그 기업들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실제로 5월달에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네. 근데 반대로 소비자 기업 중에서 오히려 현금 흐름도 좋고 꾸준하게 어떤 이제 소비가 증가하는 그런 기업들은 저는 괜찮다고 보는 게 대표적인 게 면세점.
네. 면세점은 왜 다르냐면 중국 사람이 안 와도요 올해 말까지 버틸 수가 있는 게 시내 면세점으로 중국 그 따이공 있죠 보따리상들이 계속 와요. 네. 와서 사가지고 그냥 자기 나라로 이렇게 넘겨요. 자기는 이주 격리 당하고 물건부터 보내는 거죠. 물건은 넘기고. 네. 근데 그 이주경리. 이유가 한국의 그 화장품이 네. 구색이 되게 잘 돼 있대요. 네. 중국 면세점하고 다르게 돼 있어가지고 가격도 저렴한 편이고. 네. 근데 시내 면세점 가지고도 효태신라가 돈을 벌었어요. 네. 흑자 났더라고요. 근데 인천공항 임대료가 비싸잖아요. 지금 이제 그거 거의 안 내거든요. 네. 매출액에 연동해서 일부만 주면 돼요. 아. 비용도 줄어들었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비단 예를 든 거예요. 소비재 기업 중에서도 이제 진짜로 숫자가 나오는 기업, 네. 버틸 체력이 있는 기업 위주로만 좀 압축을 하자. 그리고 경기 민감주 중에서도 제가 아까 조선, 철강, 뭐 건설은 좋게 봤지만 해운주는 조금 약간 이제 하반기를 본다면 조금 이제 비중 줄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는 이유가 워낙 물동량이 그동안 풍부했는데 배가 공급이 안 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어쨌든 사람들이 일터에 복귀하게 되면 배도 공급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생산이 다 정상화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올라갔던 기업들의 모멘텀이 저는 상대적으로 해운 지수가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상대적인 모멘텀 측면에서는 상반기보다는 좀 둔화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주가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해운주 같은 것도 조금 한번 지금 당장 판다기보다는 7월, 8월 정도에 좀 더 주가 올라갈 것 같아요. 한 번 네. 더 레벨업 됐을 때 그때 좀 선제적으로 좀 비중을 좀 줄여보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정유주도 저는 오히려 좀 비중을 줄이는 게 맞지 않나 7, 8월에 만약에 올라간다면 그러니까 지금 줄이자는 게 아니라 이 기업들은 한 번은 더 레벨업은 될 것 같은데 그때 그냥 무조건 구조적으로 좋아지니까 가져간다기보다는 특히 유가라는 게 80달러 이상 가긴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70달러 넘었는데 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뒤에 이란도 있고요. 이란도 핵 합의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자꾸 나오는 얘기가 유가 올라가니까 이제 오펙 내에서도 이거 증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자꾸 얘기가 조금씩 나와요. 네. 근데 여기서 유가 한번 더 튀어버리면 증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네. 그럼 원유 쪽에서의 모멘텀도 약간은 좀 꺾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관점을 본다면 네. 지금 상황에서는 또 정유주도 많이 올라왔으니까 네. 한 단계 더 레벨업 됐을 때 좀 비중을 일부 축소하는 것도 네. 좋아 보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시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진단키트도 네. 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영원히 갈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렇죠.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예, 뭐 일부 진단키트 회사들 주가가 네. 반토막 났다가 또 최근에 한 20-30% 올랐어요 바닥에서. 네. 변이 그래서- 바이러스. 예, 그렇긴. 근데 아시겠지만 올해 연초에도 진단키트 회사들 쭉 올라갔다가 네. 푹 나가고 이게 반복되잖아요 한 네. 번씩.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렇게 좋을 때, 그러니까 진단키트는 지금 좀 비중 줄이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요 섹터들은 요거는 갖고 계신 분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저의 그냥 개인적인 좀 생각일 뿐이니까 네. 뭐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잘 그건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물론 다 좋은 얘기만 할 수 있는데 네. 근데 그러면 또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네. 오늘은 좀 댓글에 좀 안 좋은 걸 각오하고 그냥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진짜 허심탄회하게 솔직한 그 이쪽의 일종의 분석을 다 네. 해주셨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큰 도움을 받았을 것 같고요. 이렇게 구체적인 증시 대응 전략 바로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Round one, fight.